네, 제가 준비한 인터뷰로 이어갈 텐데요.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요, 어렵지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럴수록 사실 더 잘 알아야만 하는 경제, 그중에서도 무역 통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역 통상 정책에서 미국의 새 정부는 각각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사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America first, 그러니까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있습니다만, 해리스는 또 어떠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이 수출 통제로 동맹국들을 단속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뭐 바이든 때도 전기차 같은데 중국산 들어가면 보조금 안 주겠다, 미국하고만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기도 했죠. 중국의 더는 사실 산업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크게 봐서는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해리스나 트럼프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손익을 잘 따져서 잘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제가 워싱턴에서 이분을 만나뵐 기회가 있어서 어렵게 인터뷰를 부탁을 따로 드렸는데, 지금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계신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입니다. 시차상 미리 인터뷰를 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여한구 위원님, 여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무역 통상 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미국의 내에서 어떤 좀 커다란 그런 정책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조업, 특히 미국이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계속 이제 자유무역을 추진을 해오면서 이런 그 특히 중소부의 그 제조업 그쪽에서 많이 공장도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화에 대한 어떤 백래시, 어떤 그 반발,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계속 어떤 그 사회적인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런 그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 백인의 어떤 그 노동자 계층 그쪽에서 굉장히 어떤 좀 반발이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그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흐름, 그리고 또 중국이 굉장히 또 급격하게 기술이나 뭐 산업 측면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서방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중국의 어떤 중국을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이쪽으로 이렇게 좀 융합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 시진핑 그 1인 독재라든가 이런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또 패권의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지금 또 이제 또 새로운 흐름입니다. 올해 지금 미국 상무부 자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이더라고요. 이 대미 흑자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새 행정부 하에서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무역 적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어떤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고, 이분은 뭐 1970년대부터 뉴욕타임즈 이런 신문에 전면 광고를 하면서 이제 무역 적자의 문제점 이런 걸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커다란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어,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8번째로 큰 무역 적자국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그 무역 적자는 좀 다른 나라의 무역 적자와는 좀 성격이 음. 틀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재작년에 그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미국에 했어요. 특히 반도체, 그리고 이 그 전기차,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배터리, 요런 그 미국에서 지금 현재 산업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면서
공장 새로 지으면 뭐 기계도 가져와야 되고 또 중간재도 가져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급격하게 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그 한국에 대한 미국이 한국에 보인 그런 무역 적자는 그 내면을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미국 그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적자다. 이런 측면에 우리는 좀 미국의 그 행정부를 설득해서 이러한 그 좀 한미 간의 어떤 그 특히 이제 이런 공급망, 산업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어떤 협력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모멘텀을 좀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별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에 지금 공언한 대로 우리는 10에서 한 20% 정도의 보편적인 수준의 관세, 이걸 각오하면 될까요? 지금 그 트럼프 캠페인 하면서 굉장히 그런 그 과격한 그런 조치들을 발표가 많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10 내지 20% 그런 일반 관세를 우방국들한테도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특히 사실 그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 때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근본위제도를 이제 그 포기를 하면서 그때 10% 그 모든 수입에 대해서 10% 관세를 때리면서 그거를 이제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그 여러 주요 그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환율을 좀 다시 재조정하려고 그렇게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한 그 10% 그 수입 관세가 그 당시에는 한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10 내지 20%를 정말 그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좀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 내지는 위협으로 삼아서 그렇게 뭐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10% 내지 20% 일반 관세를 부과할 건데 그 전에 뭐 뭐든지 협상할 거 가지고 오면 뭐 예외를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는 분명한데 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싶은 게요. 우리에 대해서 일반 관세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한미 FTA와 저촉되는 지점은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그 논쟁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 어,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법적인 이게 과연 위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법적인 논쟁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법제를 보면 그 미국 경제가 어떤 위기 상황 혹은 국가 안보적으로 좀 위기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좀 이 대통령의 어떤 재량이 좀 광범위하게 그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자의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금 수 20여 년 동안 그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정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늘어나서 이게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위협을 주고 음, 국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통해서 뭐 원래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음,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이제 법적으로도 좀 용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는 뭐 기업들이나 뭐 이런 저 경제 단체에서 또 저 쟁송 법원에다 소송을 하면서 뭐 쟁송이 또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 해결될 때까지는 뭐 거의 1, 2년이 지날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뭐 어떤 협상을 하건 음, 어떤 그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미 FTA 물론 당연히 예외를 해야 될 테고 음,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음. 법적으로는 어느 쪽이나 이게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트럼프 일기 때도 돌아보면 대통령령으로 소위 대통령령으로 많은 걸 사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려를 더한 지점이기도 한데 이 트럼프식으로 관세에 기반하는 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에는 부담이 없나요? 미국 경제에도 사실 부담이 많죠. 사실 이번 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 그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10% 일반 관세나 중국에 대한 60% 관세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 프로포절은 분명히 그 미국 경제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음,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또 어떤 경제 상황, 그 거시 경제 상황, 지금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크냐, 적냐, 뭐 그런 부분이 또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를 실제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좀 미리 얘기해 보았는데, 이번엔 해리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하다면 우리에 대한 이 수출 통제라든가 어떤 투자 제한 같은 것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수출 통제나 어떤 인베스트먼트 스크리닝,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할 때 어떤 지금 그 사전 심사라든가 최근에 그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이제 인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또 그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은 사실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그 패권 경쟁이 있어서 이러한 굉장히 그 첨단 기술,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퀀텀 컴퓨팅, 뭐 이러한 첨단 분야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게 오히려 나중에 역으로 미국의 어떤 진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데 이제 예외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소위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음, 그러니까 이제 마당은 좁게 하면서 벽은 아주 높게 쳐가지고 이렇게 국가안보를 근거로 해서 수출 통제하는 거는 아주 좁고 그리고 아주 세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마당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사실 뭐새 정부 들어오더라도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불안감과 이런 불신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통제는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런 우방국들 입장에서는 이 균형, 즉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음. 국가 안보와 그리고 또 이게 또 너무나 이제 과도하게 하면 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통제라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우리로서도 많지는 않은 건데, 이 부분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정부가 바이든과는 달라지는 거니까, 바이든 때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이 IRA는 우리가 이제 행정부와 의회를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그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그린 그리고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제 클린 경제로의 어떤 전환을 위한 음. 그런 최대 규모의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 상원, 하원, 행정부 이게 모두 트럼프 나 이제 공화당으로 다 이제 채워진다. 그렇게 음. 되면 어, 사실 트럼프가 공언하는 것처럼 이 IRA를 폐기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가 지금 이 공화당 지역으로 흘러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이나 입장에서는
이 법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현재 지금 다이내믹스를 보면 의회, 즉 상원과 하원 그리고 백악관 이 셋 중에 하나는 쪼개질 가능성이 디바이드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IRA라는 법 자체가 폐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테고 하지만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약화시킬 수는 있겠죠. 음. 해리스는 어때요? 거의 뭐 바이든의 레거시를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긴 한데, IRA라든가 반도체법 이런 거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리스가 집권을 할 경우에는 어, 기조는 계속 간다라고 보되 특히 환경, 클린 에너지, 클린 경제로의 전환 이 부분은 더욱더 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해리스는 이제 상원의원 때부터 이런 그 환경 부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좀 몇 개 그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그 반대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이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친환경 이거를 굉장히 강조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음.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어떤 보조금을 선호합니다. 특히 이제 산업 정책. 그래서 큰 정부를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직접 보조금을 기업들한테 주는 이런 거를 선호하고 반면 공화당은 이제 작은 정부. 이게 정부가 커지면 정부의 그 비효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보조금보다는 텍스 그러니까 그 세금 혜택 내지는 어떤 세금을 뭡니까? 저 텍스 컷 이거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행정부의 경우에는 지금의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산업 정책 추세가 이어지면서 더더욱 이 환경이나 기후변화 관련된 분야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정강 정책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기도 해서요. 이 두 사람이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 방향은 그 대중 강경책 이거는 뭐 누가 들어오더라도 같아질 것이지만 그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America First 음. 이거를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10% 일반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우방국들도 이제 무역 적자를 많이 미국한테 내는 경우에는 미국의 그 어떤 힘을 동원해 가지고 뭐 제재를 하겠다. 뭐 등등 이렇게 굉장히 우방국에 대해서도 어떤 굉장히 컨프런테이셔널한 그 대결적인 그런 방식을 취하는 반면 이제 그 해리스 행정부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우방국을 같이 포용하면서 우방국과 함께 좀 더 이제 조화스러운 방식으로 그 중국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대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양측 다 뭐 대중국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디커플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틈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특정 산업들이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좀 뭐 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예. 분명 이 지금 그 미중 그 지정학적인 패권 경쟁 이거는 사실 1, 2년에 끝날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좀 그 새로운 그 뭐랄까요? 또 하나의 변곡점이 음.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뉴 노멀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건 정부건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될 테고 하지만 분명 우리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이텍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AI,
퀀텀 컴퓨팅, 뭐 이런 바이오, 이러한 굉장히 그 어떤 하이텍,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 그 디커플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진짜 공급망을 우리 기업들도 이원화하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할 때는 정말 그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안 될 테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중국산 부품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그 하이텍 분야에 있어서는 디커플링이 계속 그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과거 한 20여 년 동안은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이제 중국 간의 굉장히 협력의 어떤 그 상호 보완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년 동안은 그 한국과 중국이 같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 그러면 지금은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어떤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오히려 하이텍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그 양자 관계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반면 한미 관계는 미국이 이런 그 새로운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면서 미국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파트너가 필요한데 딱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중국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여기는 그래도 아직 좀 느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좀 느리면서 또 비용 구조도 조금 높고 한데 반면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이게 좀 경쟁력 있으면서 또 가성비도 좋고 또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 이런 그 협력의 상호 의존성이 상호 보완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기회이고 그렇다고 또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기술 진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그런 지금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중국도 이제 소홀히 할 수는 없고 그러한 계속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뭐 이 중국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또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새로운 진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 또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기도 하신 여한구 선임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